네, 자, 이번 시간 제 93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합격률이 발표가 돼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93회 1급이 48.9%, 그러니까 49% 정도, 평균 합격률 뭐 약간 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92회가 51%, 큰 변동은 없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특별회차가 34.59%. 정기 93회하고 특별회차하고 좀 합격률 차이가 좀 있죠. 지난번 92회도 그랬어요. 이거는 40%인데 특별회차가 92회는 51%, 10% 이상 차이가 나버렸죠. 그래서 근데 91회는 또 정반대였어요. 34%에 특별회차는 47%. 뭐 딱 어느 게 이게 특별회차가 항상 어렵게 나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최근 두 번은 특별회차 보신 분들이 좀 운이 없었다. 이거 뭐 흔히 속된 말로 운빨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그 출제를 할 때 저도 뭐 K랩이 아니고 세무사회가 아니고 공인회계사회 FAT 그 출제위원을 해봤지만 지난번 시험 합격률을 좀 감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회 때 65% 이거는 굉장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심지어 2급, 전산회계 2급보다도 높았어요. 그리고 요게 89회가 시험이 없었거든요. 코로나로. 그래서 아마 90회에 좀 쉽게 출제한 것 같고 88회는 합격률이 너무 낮았어요. 24%. 그래서 2.5배 이상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91회는 조금 어렵게 냈고 야 이게 너무 어려웠나 보다 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쉽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51%, 48% 아마 이렇게 나왔고, 이번에도 그 같은 출제위원이라 그러면 출제위원들은 보통 2년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94회도 뭐 평균 합격률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섣불리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측만 해볼 뿐이고, 자 어쨌거나 94회도 좀 쉽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시험 볼 때 이론 시험도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감독관 확인 번호 불러주고 나서 바로 시험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할 때도 요 93회 백데이터는 제가 요 이론 시험 강의 위에 오른쪽에 보면 첨부 파일 올려놓을게요. 요 설치하시고 여러분 이름 해서 수험번호 7개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번호 1986-1986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뭐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순액으로 기재한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이론교재 431페이지에 요게 표로 만들어져 있죠. 구분 표시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자산, 부채, 자본, 그다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서로가 퉁쳐가지고 약분해서 자 순액으로 기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액에 의해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서 1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 현금화가 빠른 거 순입니다. 자산은 현금성이 빠른 거, 부채는 상환기일이 빠른 거 기준으로 해서 위에 적고 그 다음 비유동은 밑에 적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생긴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과목 표시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거, 흐름이 빠른 거, 현금화가 빠른 거 근데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하니까 틀린 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으로 표기하지 않고 순액으로 기재한다. 아니죠. 총액으로만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보통 1년입니다.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자, 요거는 맞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자, 자본 항목 중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 아니죠. 자본잉여금이죠. 이거는. 그리고 영업활동의 결과는 이익잉여금인데 자본잉여금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바꿔치기 해서 보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이 열거되는 항목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 자,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그 다음에 우편화 증서, 지금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옛날에 온라인이 안 됐을 때 지방에서 서울로 돈을 붙일 때 우체국에 가서 우편화 증서를 사서 보내주면 신분증과 거기에 기재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체국에 가서 돈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현금이나 다를 바 없고, 보통예금도 뭐 현금이나 다를 바 없죠. 그 다음에 우표는 이거는 소모품으로 사용합니다. 우표는. 자, 문제는 요 선일자 수표인데, 시중에 보면 가계수표, 개인 사업자들 가계수표만 있습니다. 가계수표를 쓸 때 어음을 있으면 어음을 발행해 주겠는데 지금 돈은 없고, 그러면 수표를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1일이에요. 물건을 사면서 가계수표, 선일자 수표로 드려도 될까요? 하면 보통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3월 30일 3월 1일 발행을 하면서 여기 날짜는 3월 30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사실 가계수표는 아무 때나 가도 현금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의무거든요. 근데 날짜를 3월 1일 날 발행하면서 수표에 적혀 있는 발행일자를 3월 31일, 이걸 뭐냐, 선일자. 미래의 날짜를 땡겨서 미리 그 날짜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은 선일자 수표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날짜가 뒤에 있으니까 후일자 같은데 이걸 선일자 수표로 합니다. 회계에서는. 요거를 가진 사람은 오늘 3월 1일 받았지만 상도 이상 이거 3월 30일로 돼 있는데 3월 1일 가져가면 부도수표 돼요. 왜?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근데 요 날짜까지는 요 발행한 사람이 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 날짜를 지켜줘요. 그리고 3월 30일 돼서 은행에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환이 됐죠. 자, 요게 바로 선일자 수표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뭐하고 똑같으냐? 어음과 똑같아요. 그럼 받은 입장에서는 받을 어음, 지급한 입장에서는 지급어음. 물론 상거래일 때, 상거래가 아닐 때는 뭐 차용증서, 대여금, 차입금 형태가 되는 건데,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보다 뒤의 날짜로 기재한 수표. 자, 이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상품 매매 대금으로 선일자 수표를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으로 장부에 기록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닌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 항목으로 본다면 이거는 당좌 자산에 해당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자기합수표, 우편화 증서, 보통예금, 그다음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단 정답은 3개가 되고요. 뭐 배당금 요즘 주식들 많이 하니까 뭐 삼성전자로부터 배당금을 석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통지서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자, 이 좀 듣보잡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형태 문제는 제가 10년 동안 기출문제 중에 처음 봤는데,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결과, 일반 회사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주 영세하거나 가계부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하죠. 현금주의. 돈 들어오고 나간 것만 가계부 같은 거, 그 다음에 식당 같은 데 보면 아주 영세한 식당은 현금 출납부만 있죠. 그런데 영세기업, 이런 데는 복식부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엄마 가계부에 냉장고,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하신 분은 없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아도 수익과 비용을 기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의 원칙입니다. 회사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현금주의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2020년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2020년 말은 2019년 말에 비하여 매출 채권이 감소,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이 또 감소,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2020년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을 다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이 회사가 현금주의로 계산했을 때 돈 들어오고 나간 것만 현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벌었다 했는데,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자, 현금주의로 했을 때 외상매출금은 계산 안 해요. 왜? 외상값은 들어와야, 현금이 들어와야 될 거지, 이익이지. 외상값 아직 못 받은 거, 외상매출금은 이익으로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대표적인 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야, 요거 한 달만 더 줄게. 그런데 현금주의니까 돈 안 나갔으니까 회사에선 적을 필요가 없어요. 현금주의 회사는. 근데 발생주의는 요거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변에 급여 얼마예요? 5만 원. 만약에 이게 급여다 하면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여러분들 싫어하는 2급에서 수익비용 위험비 예상. 비용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발생주에 돈 나가지 않아도 이 월급은 다음 달에 1월 달에 지급하겠지만 이번 달 월급이니까 12월 월급이니까 12월 장부에는 적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근데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급 비용이 감소가 됐다 그랬어요. 요게 줄어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줄었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이 적어진다.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비용이 적게 월급이 적게 나가면 뭐예요? 이익은 많아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5만 원은 더해 줘야 돼요. 그다음 반대로 매출채권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매출채권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 외상매출금. 현금주의에서는 안 적는다 그랬죠. 근데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이 줄어들었다. 감소라고 하는 거는 발생주의에서 본다면 자산이 줄어든다면 이익이 감소가 되죠. 자, 그래서 매출채권은 자산입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라 그랬으니까 자산이 줄어들면 이익이 또 감소됩니다. 그래서 발생주의에서는 요 7만 원은 이익이 줄었다. 마이너스 7만 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5만 원 더하고 7만 원 빼면 얼마예요? 28만 원.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거 출제율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앞으로 출제 안 할 겁니다. 이거 뭐 몰라요. 이 사람이 또 출제위원 되면. 근데 이런 문제는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이거 대학교 시험에서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지 조금 출제 방향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굳이 해석을 한다면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가 됐을 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왜 이게 28만 원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지문이 좀 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이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이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겁니다. 말이 참 어렵죠. 외상매입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상매입금.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와서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과거의 거래, 외상으로 사왔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로 현재 그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외상값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또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안 갚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오겠죠. 자, 부채에 대한 정의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의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기본적인 원칙은 맞아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도 될 건 비유동부채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항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갚기로 했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절반은 갚고 나머지 절반은 가서 사정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또 1년 다시 좀 넘기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유동부채 외상값이지만 외상매입금이지만 1년 이후에 갚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잘못된 거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들 퇴직할 거에 대비해서 결산 시에 한 번 정도 아직 퇴직은 안 했지만 퇴직금은 미리 회사에서 빼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보고기간 말, 결산일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놔둬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고 직원들이 반발해서 전부 다 집단 퇴사했을 때 퇴직금 안 주면 노동청으로부터 고발당하거든요. 압류도 들어오고. 그래서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 맞고요. 충당부채. 자, 이건 퇴직급여는 아닌데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 수선충당금 있죠. 또는 AS 보증기간 있죠.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팔거나 가전제품 팔면 의무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수선충당부채라든가
하자 보수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은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해 현재 의무자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 보통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파트 뭐 수선 충당 지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이 된다. 뭐 페인트 칠한다거나 그런 것들. 자, 그랬을 때 충당 부채는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고, 제가 보기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는 같은 출제위원이 출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출제위원이요, 모든 문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뭐 5문제씩, 그럼 한 문제당 얼마씩 출제비는 받는데 여러 사람 거를 모아서 그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단원별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5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건데,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으로 구분하는데 어느 한쪽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목적 적합성을 외워라. 근데 이거 헷갈립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호텔 같은 거 미리 예약을 하죠. 근데 가기 전에 예측할 때 예약이 확실히 됐는지, 확실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제때. 여행 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제때 예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문장으로 좀 가산법으로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암기가 되면 나머지는 신뢰성이다. 이렇게 보라 그랬죠?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표현이 충실성, 아까 뭐 예약을 제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들어가죠?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피드백이 피드백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은 목적 적합성이다. 나머지는 신뢰성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앞에 이론 강의에 있습니다. 그거 제 2강인가 3강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전체적인, 지금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40분 내에 강의가 안 끝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2급 수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래의 건물과 관련한 지출 중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증축, 공장을 뭐 1층에서 2층으로 더 올린다거나, 철골 보강 공사, 이것도 큰 공사죠. 건물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자산 가치가 증대하죠. 건물 벽이 부분 도색,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했다고 뭐 그 건물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이건 현상 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비용으로,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는 것.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시산표와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친 겁니다. 재무상태표 뭐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자,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여기다가 손익계산서를 밑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비용, 수익 이렇게 해서 전체 합계 금액이 일치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정부가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그 다음 결산 들어가죠. 자,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 이꼬르 부채 자본 수익, 기말부채, 자본은 기초자본입니다. 기초자본, 그 다음 총수익 이렇게 더한 거 맞죠? 시산표 공식. 그 다음에 잔액이 차변에 남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 계정이다. 항상 잔액은 홈그라운드에 남습니다. 비용의 홈그라운드는 차변이고요. 부채 자본 수익의 홈그라운드는 대변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잔액이 남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차변과 대변 뭐예요? 금액이 항상 같아야죠. 자, 그 다음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개정 과목이 5기 등을 둘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시산표 자기 검증 능력의 한계성 해서 표로 만들어진 거 있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 가능한 거, 차변과 대변 금액이 다를 때, 그러니까 차변 대변 모두를 같은 쪽에 적어버리면 금액이 이중으로 늘어나니까 잡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차변 대변 금액을 다르게 기록하는 경우, 한쪽엔 10만 원, 한쪽에 100만 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건 시산표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금액과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자, 총계정 현장에 분기해서 전기할 때 계정 과목이 같은 변의 기록, 다른 계정 과목을, 그래서 차변에도 현금, 대변에도 현금 해버린 거예요. 계정 과목은 다르. 근데 금액은 맞게 했어. 이건 못 잡아요. 합계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시산표는 금액으로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 과목이 5기 잘못 기록, 계정 과목 현금할 건데 당좌요금 했다고 해서 이거 찾을 수 없습니다. 시산표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90% 이상은 됐지만 나머지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기 등을 들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이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아까 제가 K리 프로그램 펴놓으라 그랬죠. 자본잉여금 딱 검색해 보십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가면 요거 딱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이거 보면서 하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있나? 있어요. 감자 차익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외우려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 여기 있어요.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본잉여금 항목이 아닌 그 외에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 3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90만 원 나오겠네요. 예,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꾸벅절하고 먹으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이제부터 원가 회계입니다. 오히려 원가 회계가요, 문제를 비비 꼬을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를 포기하고 나는 보겠다 하는 사람, 재무회계가 더 어렵습니다. 재무회계 실수가 좀 있더라도 원가 회계는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원가 회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장치 취득가액 100만 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대안은 1번 기계를 수리하여 재사용하려면 35만 원이 수선비가 들어가고, 안 되면 요거를 2번인 경우에는 폐기하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할 다른 기계장치 구입하는데 근데 60만 원이 추가로 돈 들어간다. 어떻게 할까? 자, 이 경우 매몰 원가, 매몰되다 이런 말이 있죠.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다 몇만 마리 매몰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미 묻혀져 버린 거. 그래서 제 교재에 보면 여기 있죠. 매몰 원가. 여러분들 대학 졸업장 받고 취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도 받아서 돈 돌려주진 않을 거고, 그러면 이미 4년 동안 낸 수업료는 매몰 원가. 다시 말해서 회계로 따진다면 이미 기계장치 취득가액, 요거는 이미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몰 원가는 요 100만 원. 나머지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헷갈리도록 만든 겁니다. 오히려 요 내용은 뭐냐면 기회비용입니다.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어느 게 더 이익이 있을까 따져보는 게 기회비용이고, 요거는 매몰 원가는 처음 취득한 기계장치 금액 100만 원이 매몰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과 설명이 잘못된 거. 제조간접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제조간접비가 있습니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합쳐놓은 거. 이 제조간접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제조 부문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보내주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요거 배웠습니다. 자, 직접 배부법, 보조 부문 간의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분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제조 부문으로만 바로 보내주는 거. 자,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도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 부문 원가로부터 하위 보조 부문, 제조 부문에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배분해 주는 게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간에 서로가 한 번씩 다. 자, 이거는 아주 작은 기업. 그 다음에 공장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중간, 이거는 대기업.
왜냐하면 제조관제비 보조 부문도 금액이 어마해요. 보조 부문, 뭐 수선 부문이라든가 그런 데 있죠. 전력 부문. 자, 보조 부문 간이 상호 관련성을 모두 고려해 배분하는 방법 다 맞습니다. 근데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자, 이 세 가지 외에도 좀 더 들어간다면 단일 배분율법하고 그 다음에 이중 배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 배분율법. 자, 요거는 뭐 차이가 있냐면 단일 배분율법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가지 배분 기준으로 그냥 쫙 배분하는 방법이고, 이중 배분율법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딱 구분해서 별도로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배분 기준 이중, 이거는 한 가지 배분 기준 가지고. 자, 변동원가나 고정원가는 한 가지 방법을 그냥 딱 배분해버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조분원가를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여 배분한다. 이거는 이중 배분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93회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월말 제공품 환산. 월말 제공품이라는 말은 없지만, 자, 평균법에 의한 환산량과 동일할 경우. 자, 여기 앞에 사실 시험 문제 요거 월말 제공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좀 확실한 건데, 자, 선입선출법, 평균법,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공식.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에 아직 미완성된 거에 그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해서 하면 전체 완성품으로 환산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방식이고, 선입선출법은 자동차 공장 같은데 그런 데는 12월 31일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요. 1월 1일 오면 그것부터 먼저 완성합니다. 이거는 먼저 완성될 거라는 게 보여요. 근데 여기 공장, 저기 간장 공장이라든가 고추장, 액체로 된 거는 다 섞여버리잖아요. 와인 같은 거. 어느 게 선입선출법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데는 평균법을 쓰고요. 선입선출법은 딱 눈에 보이는데, 자, 완성품 수량의 월말 제공품 환산량의 월초 제공품은 뺍니다. 얘는 완성된 걸로 아예 봐버려서 요거 빼고 단기 총 제조 비용으로 나누기 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월초 미완성품은 빼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이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러면 양쪽이 값이 똑같겠냐? 요거를 없을 때, 월초 제공품이 없을 때. 이번에 처음 공장을 오픈했어. 그럼 월초 제공품이 없어요. 전년도에 미완성돼서 넘어온 게 없어요. 이게 제로일 때는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똑같겠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전혀 없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이 설명에 해당하는 것. 일반적으로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그러니까 작업도 말하는 겁니다. 생산량. 자,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자, 이게 작업, 조업도의 생산량 증가하고 이건 비용이에요. 비용. 이쪽이 비용, 여기 생산량 하겠습니다. 생산량. 자, 생산량이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막 가요. 비용은 근데 일정하게 딱 가는 거. 이게 고정비입니다. 자, 발생 원가 총액. 요거 총액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일정하다.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고정비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는 겁니다. 근데 개별 제품에 대한 포장 비용, 포장 비용은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포장 비용은 어떻게 증가하겠죠. 요거는 변동비입니다. 요거는 고정비고. 자, 얘는 아니에요. 기계 사용에 대한 전력비,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력비도 늘어나겠죠. 얘도 변동비예요.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4번 먼저 할게요. 제품 생산에 대한 원재료비. 원재료비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재료비 늘어나겠죠. 화재 보험료. 보험회사에서 따와가지고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네. 보험료 2배 내세요. 이러지는 않죠.
뭐 한 대 맞으려고. 보험료는 건물 면적이라든가 그 건물 가격, 건물 비싼 건물이 화재가 나면 보상금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걸로 따지지. 자, 그래서 화재 보험료는 이거는 고정비입니다. 생산량하고 조업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원가 회계 끝났고 이제 부가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 조기환급이 도대체 뭐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친구가 이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막 자금이 어려워하는 거 보고 야, 그 조기환급 신청해라 그랬더니 그게 뭔데 그래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고 직접 같이 민원실에 가서 조기환급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근거 서류 딱 제출했더니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돈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얻어먹고 그랬는데 조기환급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 새로 개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돈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해서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몇 달 걸려요. 돈은 당장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조기 환급 대상이 돼서 그 기계를 살 때 세금계산서 받아놓은 거 있어요. 매입 세금계산서. 요거를 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조기 환급은 대상은 됐어요. 대상이 되면 조기 환급 기간은 예정 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 기간 중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매달 해준다는 소리예요. 매월 또는 그 다음 달 해주고 조기 환급 기간이 신청 기간이 있는데 매달 있긴 있어요. 끝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이 아니고 25일입니다. 한 달 중에서 25일까지 이렇게 조기 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 세금계산서 우리가 얼마짜리 기계 샀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10%죠. 요거를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서류 다 첨부해서 제출하면 25일 이내 그러면 한 5일 정도 가지고 심사하고 그리고 환급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그러니까 길어야 뭐 한 얼마예요? 25일까지 제출했으면 한 15일 내에 5일, 15일이니까 20일 이내에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돈 가지고 개업하고 회사를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요게 15일이 아니고 25일. 요런 거를 좀 암기하기에는 조금 치사하긴 한데 요거 25일 신고 끝나고 나면 15일 이내에 돈은 나온다. 자, 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요거는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교재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언제 팔았느냐 그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물건 판매하고 돈 판매하면 그 부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선적일 또는 뭐 기적일 그런데 배에 실어서 보내면 판매로 본다.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문제예요. 3번 먼저 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1년 이상. 자동차 할부 판매 같은 경우 뭐 2년, 3년 하죠. 자, 그거 팔았다고 전부 다 매출로 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뭐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달 할부금 받을 때 요때 매출액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폐업할 때, 폐업하는 경우는 그래도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산하거나 또는 취득한 창고에 남아있는 거 눈물에 세일 해가지고 현수막 걸잖아요. 보니까 뭐 1년 내내 눈물 세일 하는 데도 있더라마는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 판매일 기준으로 언제 팔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문 닫는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서 남아있는 거 기준으로 폐업일로 해서 요거는 판매로 봐버립니다. 자, 그런데 무인 판매기, 자동 판매기예요. 자, 자동 판매기 앉아가지고 지금 돈 빼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는 언제를 판매 기준으로 볼까요?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현금을 투입할 때 이거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누가 얼마 와서 동전 자판기 동전 넣고 커피를 뽑는지 캔 음료를 뽑는 거를 그러면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아니면 자판기에 그거를 달아놓아서 돈 들어올 때마다 판매됐을 표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할 수가 없죠. 언제? 돈을 빼낼 때. 이거 돈 빼내면 은행에다가 입금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회사 잔고에 기록을 하든가.
자, 현금을 자동 판매기에서 인출할 때 요게 아니고 인출할 때 인출 시 판매한 날짜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다음 15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영세율이 뭐예요? 0% 부가세. 보통 우리나라 부가세는 얼마야? 10%죠. 누구나 다 10% 세금을 냅니다. 일본은 요거 이번에 인상하려고 그러다가 왜 물러나게 돼 있지만, 자, 근데 0%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장난도 아닌데 뭐예요? 해외에 수출하는 거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쪽 나라에서 부과하니까 그럼 이중과세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척만 이렇게 하는 게 영세율입니다. 자, 영세율은 수출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은 적용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 베트남도 있잖아요. 그것도 0%로 해서 수출로 잡고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항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세 면세 한번 보겠습니다. 영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도 합니다. 0%인데 0%라도 서류를 갖춰야죠. 그래야 딴 나라에서 시비를 못 걸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다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수출. 그 다음에 국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 산업의 지원과 육성.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 근데 면세는 달라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필수품, 농수축산물 같은 거, 가공되지 않은 거. 그럼 농민도 좋고 일반 우리 소비자들도 싸게 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도서 같은 거, 영화 관람 같은 거, 문화, 연극 그런 관람. 이러한 것들은 아예 부가세가 아예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치세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는데, 자, 대신에 뭐 협력 의무는 있고,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도서, 출판, 그런 데는 부가세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대신에 인쇄사에 인쇄해 올 때는 부가세는 줘요. 근데 이것들이 세금 신고, 세금 포탈하지 못하도록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럼 비용으로 인정은 받아요. 자, 대신에 여기 영세는 면세하고 다른 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됩니다. 0%로. 자, 그 다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자여야 한다. 맞고요. 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이게 지금 틀린 거죠. 정답은 나왔습니다. 발급 의무가 면제가 아니고 발급해야 되고요. 틀린 거 그랬으니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 맞죠? 부가가치세 신고도 다 해야 된다 그랬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반 의무도 다 해야 됩니다. 자, 눈 감고 아웅이지만 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자기가 직접 수출하기에는 지식이 없어. 서류도 몰라. 그러면 국내 수출 대행업체에다가 제품을 주고 국내 수출 대행업체가 해외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내 수출업체한테 서류를 뗄 때는 뭐예요?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거는 0%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때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 세금계산서 보내면 뭐예요? 읽지도 못할 건데. 자,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정답은 면제가 아니고 반드시 발급을 해야 된다. 요게 틀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 설명 지금 40분 돼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자, 다 됐고요. 한두 문제 정도 애매한 문제는 좀 있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었고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